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본 이후의 세계, 구원은 가능한가? 조금은 무거운 주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건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자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좋든 싫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죠. 뭐랄까, 마치 물고기가 물속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자본주의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종의 공기 같은 세계가 된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장, 효율, 선택, 경쟁, 이런 말들 정말 익숙하죠? 이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이런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죠.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가 이 자본의 언어로 번역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준 건 사실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안정적인 삶의 기반, 그러니까 살아갈 조건을 마련해 준 거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줬지만 정작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즉 삶의 의미까지는 주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언젠가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흥미롭게도 그럴 가능성은 점점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정말 놀라울 만큼 유연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판마저 흡수하면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기술은 자기 동력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를 반대하는 목소리조차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유연성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ESG 투자 같은 겁니다. 원래 환경운동이라는 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새 그 가치조차 ESG라는 이름의 금융상품이 되어서 시장의 논리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자본주의의 무서운 흡수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자본 이후의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기존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붕괴의 형태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스템 내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사회의 질서가 서서히 바뀌는 일종의 전환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전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동력은 바로 자본의 논리, 즉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새로운 가치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자본의 계산법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뭘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는 바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누군가와의 깊이 있는 관계,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같은 가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그 본질적인 가치는 사라져버리잖아요? 자본의 언어로는 끝까지 번역되지 않는, 하지만 인간이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성입니다.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원자처럼 흩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그림자도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편화된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나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연대의 힘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은 주로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의 목표를 위해 쓰여왔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기술이 붕괴의 정의, 관계의 깊이, 공동체의 돌봄처럼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최적화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기술은 자본의 도구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설계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힘이 만들어낼 자본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본 이후의 세계가
반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존 시스템을 전부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더하기에 가깝습니다. 기존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의미, 공동성,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기술 같은 다른 가치의 층이 하나 더 쌓이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운영 원리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과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함께 힘을 가지게 되는 훨씬 다층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시 맨 처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존재론적 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인간이 그저 도구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 그리고 삶의 소중한 의미들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말에 밀려 사라지지 않는 상태를 되찾는 겁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도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지난 자본주의 시대의 신은 단연코 자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질서를 약속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자본이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었다는 걸요. 진정한 의미나 구원까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후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 결국 이런 가치들을 하나씩 회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의미와 관계, 공동체를 되찾고 진짜 선택의 자유와 윤리를 되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성 그 자체를 회복하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본의 절대적인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 빈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자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